부동산학 개론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금융이라는 파트를 한번 좀 다뤄볼게요. 금융. 여러분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을 살 때도 우리가 대출을 받아볼 수도 있고, 그죠? 예. 또는 뭐 자동차 활부 구입할 때도 그것도 대출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도 대출이죠. 어때요? 대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99%는 아마 대출을 다 받아봤을 겁니다. 아닌데 나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자를 주문하면 여러분들은 피자를 주문했을 때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하십니까? 카드로 하십니까? 카드로 하십니까? 자, 그럼 카드를 긁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그 순간 피자를 샀으니까 그 대금은 누가 지급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해하시겠죠? 내가 대금 결제한 게 아니죠. 카드사가 대신해서 결제한 거죠. 그럼 나는 카드사에게 뭐 한 거죠? 대출 받은 거죠.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일정한 대가로서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카드를 긁는 그 행위도 금융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금융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탁 떠오릅니까? 은행? 좋습니다. 자, 근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은 흔히 뭐 금융권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자, 금융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단어가 탁 떠올라야 되느냐? 돈. 좀 더 정확하게 돈을 빌린다. 그럼 금융이라는 얘기는 돈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돈이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수요자와 공급자는 존재하겠죠. 그럼 일반적인 형태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공급자 입장이 될 것이고 돈을 빌리는 우리는 수요자 입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은행을 대출자, 돈을 빌리는 우리를 차입자, 대출자, 차입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한쪽에서는 그렇죠. 돈을 주고 다른 쪽에서는 신용을 주죠. 그 신용이 담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것을 금융이라고 그래요. 방금 우리 피자를 예를 들었죠. 그럼 앞에다 피자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피자 금융. 나는 짜장면을 시키고 카드를 긁었다? 그럼 짜장면 금융. 그러니까 금융의 종류는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소비금융.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금융을 한번 정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의 첫 번째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정의. 부동산 금융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게 부동산 금융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금융의 정의가 딱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키는 부동산, 두 번째 키는 자금. 그러니까 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신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표현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돈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금융이라는 거죠. 별거 없죠? 이게 부동산 금융.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이라는 개념을 딱 만나면 탁 등장하는 게 금리죠. 자, 금리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금리가 뭘까요? 금리. 정확하게 말하면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를 금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금리라는 것과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투자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꼴 수익률, 할인율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아, 그러면 금리라는 것과 이자율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구나. 자, 금리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자, 금리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면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우리에게 1.5%의 이자를 준다고 전제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은행이 나에게 1.5%의 이자를 주더랍니다. 그 결과 내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2% 증가한 겁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 아무런 변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은행에 투자를 하고 1.5%의 더 많은 이자를 받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은행에서는 이자율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흔히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런 기사들. 은행에 예금하면 마이너스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자, 그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시중의 인플레이션이 2%인데 은행에서 이자를 1%밖에 안 준대요. 그럼 나는 은행 예금을 하는 순간 1% 손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은행 금리는 최소한 몇 프로가 되는 게 정당할까요? 그렇죠. 인플레율만큼은 이자율이 책정되었을 때 그것은 최소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만 내 재산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내 재산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금리는 어떻습니까? 상승해야죠.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상승할까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그럼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자율은,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기억하세요. 돈의 가치를 말하는구나.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자율로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자율을 많이 줄 필요가 없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구나. 자, 하나 가지 기억했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금리 한번 쭉 보세요. 이자율이라고도 말을 하며 돈의 가치를 금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 금리와 이자율은 어떤 거라고요? 똑같다 그랬죠. 예, 동일한 개념. 나중에 투자론 가면 이렇게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의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편안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책에서 수익률이라고 봤는데 시험치로 딱 가니까 할인율이 나와요. 금리가 나와요. 이자율이 나와요. 복잡해지죠. 다 똑같은 표현이다. 자, 금리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즐겨 쓰는 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게 단리, 복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단리라는 게 어떤 건지 복리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단리.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투자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을게요. 100을 투자했답니다. 이자율이 10%라고 전제할게요. 그럼 100을 투자했으니까 10%니까 이자가 10 생기겠죠. 자,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100을 투자했으니까 이자가 또 10만큼 생길 겁니다. 또 이자가 10만큼 생기겠죠. 그럼 내용 그대로 가보세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죠. 이걸 우리가 단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복리가 어떤 건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내용을 먼저 보시고요.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도 2번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단리냐 복리냐라는 문제가. 자, 똑같은 사례를 들게요. 투자 금액은 100이라고 전제하고 이자율은 10%라고 전제한다면 100을 투자했으니까 10%만큼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복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또 시간이 지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100을 투자했죠. 그러니까 10% 이자가 생겨야죠. 그런데 요 이자 때문에 10%만큼 이자가 또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 이자 때문에 또 10%만큼 이자가 생깁니다. 이자가 이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 당연한 거죠.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는 것. 이것을 복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리와 복리,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복리 상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험에 가입할 때요,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상품은 복리 상품입니다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꼭 물어봐야 돼요. 그 복리가 언제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은 말입니다. 복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는 복리가 거의가 아니고 복리가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죠.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복리 상품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몇 년 차부터 복리인지 물어보세요. 20년 후에 복리가 적용되는지 30년 후에 복리가 적용되는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단기에 보험을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약속대로 계약대로 끝까지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겠죠.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죠. 가겠습니다. 아, 단리와 복리라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 자, 사례를 한번 잘 보세요. 단리로 계산하면 이게 1,5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1,500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복리가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뭐가 달라진지 아시겠습니까? 5승이 돼요. 1.5를 5편 곱하고 이는 1.1에 5승이 됩니다. 그래서 단리와 복리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자, 두 가지. 아,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를 말을 하는 것이구나.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이자율로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구나. 아, 그렇다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구나. 자, 이런 개념 하나. 자, 두 번째. 단리와 복리. 단리는 뭐라고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는 경우죠. 그럼 복리는요, 원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하고요.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가끔 은행에서 복리 상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복리 상품이 나올 때 조건을 잘 들어보세요. 딱 나이 제한이 들어갑니다. 20대, 30대 나이 제한 딱 들어가고 기간도 다 1년으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만일 복리 상품이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금액이 엄청 커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금액도 제한하고 나이도 제한하고 기간도 제한하고 보통 이렇게 해서 그런 상품들을, 복리 상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합시다. 우리나라의 대출금리, 흔히 추담대 그러죠. 주택담보대출. 추담대 금리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입니다. 자, 이거 딱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죠. 그리고 이 정도는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만 매스컴에서 기준금리가 뭐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 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기준금리는 두 개입니다. 자, 그 전에 그렇다면 이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변동금리입니다. 그럼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변하든 가산금리가 변하든 무엇인가가 변해야만 대출금리가 변한다는 뜻이겠죠. 무엇이 변한다는 뜻일까요? 가산금리인 것 같죠. 기준금리가 변합니다. 기준금리가 변해서 대출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자꾸 틀리느냐 그러면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느낌이 기준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학창시절에요. 학교 운동장에서 야 갑돌아 너가 기준이야 그러면 기준 그러면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틀리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가산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두 가지입니다. CD와 코픽스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CD는 워낙 많이 들었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 워낙 많이 들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코픽스라는 단어도 이제 매스컴에 잘 나오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제 먼저요.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인데 기준금리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CD고 하나는 코픽스고. 그러면 CD를 적용할 거냐 코픽스를 적용할 거냐는 것은 차입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CD로 해주세요, 코픽스로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뭔지 모르죠. CD가 뭔지도 모르고 코픽스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무런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정하면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다 코픽스입니다.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죠. 100%다 코픽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자가 CD로 해달라고 하면 CD를 적용합니다. 그 결정은 차입자가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CD 얘기는 조금 하고 갑시다.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가 CD를 사고 싶으면 은행에 가면 돼요. 은행에 가서 돈을 주고 CD를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겠죠. 그런데 독특하죠. 정서죠. 상품권보다는 좀 큰 사이즈의 상품권까지 생겼습니다. 종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넣으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통장을 주죠. 최근에는 통장도 잘 없습니다만, 근데 정서를 주는데 독특한 게 팔아먹을 수 있대요. 팔아먹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 예금하고 통장 1,000만 원짜리 가져오면 이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누구에게 팔아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CD는 내가 1,000만 원짜리 CD를 사서 누군가에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건 배서도 안 합니다. 우리가 수표 거래할 때는 뒷면에다가 이름 써줘, 배서하죠. 이는 배서도 안 해요. 무기명입니다. 그러면 CD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행을 찾아가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CD를 사면 될 텐데 왜 CD를 가진 자로부터 CD를 살까요? 그렇죠. 자금 세탁. 그러니까 명동 뒷골목에서 많이 거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CD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1억짜리 CD를 들고 있는데 또는 1억만큼의 CD를 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CD를 사러 온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것을 1억에 팔까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상대는 지금 자금 세탁이 목적이라면 나는 1억에 파는 것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을 달라, 1억 2천만 원을 달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팔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다가 누구한테 팔았다, 누가 샀다는 것을 배설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CD는 계속해서 유통이 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그 CD를 들고 은행에 찾아와서 돈 주세요. 그럼 은행에서는 돈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두 사람은 알죠. 제일 처음에 CD를 사간 사람, 제일 마지막에 CD를 들고 온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죠. 누가 그런데 살까요? 그렇겠죠. 비자금이 많으신 분들. 예. 자, 누구라고 이름을 지칭하지 맙시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비자금이 자꾸 세탁되는 용도로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CD는 한때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부활한 거죠. 자, 근데 왜 부활했을까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폐지되었던 제도를 왜 다시 부활시켰을까요? 이렇게 본 거죠. 자,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음성적인 자금을 숨겨놓았다가 이것을 CD 등을 통해서 양성화시켰을 때 그 당사자가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떠나서 국가 경제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국가 경제 입장이 좋지 않습니까? 음성적인 자금들이 어느 순간 노출되면 세금으로 징수돼 가니까 이 돈들을 암암리에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양성화 시켜줘 버리면 국내에서 움직이니까 국가 경제 성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CD는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CD가 어떨 때 들어보느냐 하면 예전에 삼성이었죠. 어떤 부사장을 하다 보니까 이 CD가 어떤 정치인,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얼마가 넘어갔고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얼마가 넘어갔다. 이런 기사들 가끔씩 접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게 CD예요. 자, CD와 코픽스가 있다. 일단 시험용으로 가볍게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CD가 좋을까요? 코픽스가 좋을까요? 자, 그것은 금리가 인하되느냐, 금리가 인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대한민국은 2021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향후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죠. 자, 그럼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차입자는 코픽스가 유리합니다. 왜 유리합니까? 코픽스는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CD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차입자는 뭐가 좋을까요? CD가 좋겠죠. 빨리 내려가니까. 빨리 금리가 떨어지니까요. 코픽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니까 불리하겠죠. 자,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영어 스펠링을 보세요. CD고 코픽스죠. 어떤 게 길어요? 코픽스가 길죠. 그러니까 쟤는 천천히 움직여요. 끝. 그럼 다 끝났죠. 그럼 다시 한 번 더요.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장에서는 차입자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 그렇죠. CD가 유리하다. 왜요? 빨리빨리 떨어지니까 좋다. 그럼 되시겠죠. 자, 그거 하나 끝. 자, 그 다음 보세요. 2번. 기준금리는 모든 차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얘는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단위는 한 달입니다. 한 달 단위로 인상될 수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고 물론 동결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가상금리는 차입자마다 다릅니다. 왜 차입자마다 차등 적용할까요? 신용 조건이 다 다르니까요. 그죠? 사람마다 신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금리를 적용해야죠. 자, 그런데 한 번 딱 결정이 되면 만기 시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 짓고요. 그리고 가상금리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가상금리 종류가 아닌 것 찾아라.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물론 이제 가상금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은행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원인이 아닌 것 찾아라. 이런 식으로요. 자, 표현들을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쭉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탁 듭니까? 그렇죠. 차입자의 신용 상태가 나빠지면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커지니까 은행은 금리를 올린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연체 실적이 있더라.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럼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차입자가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금리를 내려주는 게 정당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차입자의 신용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은행의 위험이 커지니까 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그 위험에 대처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콜금리하고 지급준비율. 시험도 시험이지만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스컴에 늘 오는 거니까요. 자, 콜금리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콜금리예요. 자, 시중 은행 간에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차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을 파는 곳입니까? 돈이죠. 돈을 파는 곳이 은행인데 그 파는 그 돈을 다른 은행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일 수가 없죠. 단기죠. 초단기입니다. 그래서 콜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 간 단기 대차 시에 발생하는 이자율, 그걸 콜금리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은행이 어디죠? 국민은행이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다른 은행들은 국민은행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덩치가 제일 큰 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덩치가 적은 은행들이 금리를 올렸다가는 돈들이 빠져나가 버릴 테니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방금 말했던 금리는 대출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대출금리,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 은행 대출을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 은행으로 가버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냥 국민은행 예를 들게요. 자, 국민은행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어떤 은행이 이제 이 그림에서는 요게 이쪽이 이제 국민은행이네요. 이쪽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인데 시중에 다른 은행이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서 돈 좀 빌려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콜. 맞아요. 그래서 콜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 간 단기 대차 시에 발생하는 이자율을 콜금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콜금리가 인상되는데 왜 추담대 금리를 올리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은행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때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빌려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누군가에 빌려줄 때 더 많은 이자를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콜금리가 인상되면 추담대 금리도 인상된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더 어려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스톱 해놓고 읽어보세요. 깨끗하게 지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뭐 초단기가 며칠이냐 이런 건 안 물어보고 단지 이제 콜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인상된다 이런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지급준비율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죠. 그럼 우리는 예금 주고 있는데 투자자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은행 가서 내 돈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은행은 언제든지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돈을 지급준비금, 그 비율을 지급준비율. 그래서 우리가 평소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많이 들었느냐? 지중금, 지준율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예금주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이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하죠. 그럼 대출을 하고 받은 이자를 가지고 예금주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남는 걸 은행이 가져가죠. 그죠? 예대금리라 그러죠. 예대금리. 이 예대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업이 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는 조금만 주고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줄 때는 많이 이자를 받고 그 차이 가지고 은행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은행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은행에 투자한 돈을 100% 대출해 주는 것이 은행이 유리합니까?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대출하는 게 은행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100% 다 빌려줘야죠. 많이 빌려주면 많이 빌려줄수록 은행의 수익이 커지니까 은행 입장에 당연히 100% 빌려주는 게 더 크겠죠.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은행은 예금주들이 투자한 모든 돈을 다 대출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예금주가 은행을 찾아간 거죠. 내 돈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은행 줄 돈 없죠. 그럼 은행은 파산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자, 여기까지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급준비율 제도는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즉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던 제도죠. 자, 일단 거기까지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돈이 없으면 파산이죠. 그럼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급준비율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럼 이렇게요. 가령 뭐 지급준비율이 10%다라고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된 돈의 10%는 무조건 한국은행에 갖다 맡겨둬야 돼요. 은행 금고안에 두면 안 돼요. 은행 금고안에 두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두죠. 다 빌려줘 버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은행에다가 맡겨둬야 돼요. 그러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준율을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도 결정하고요.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준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더 많은 돈을 맡겨둬야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는 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말입니다. 자금 조절입니다. 한국은행은 말입니다. 한국은행의 목적 뭘까요? 한때는 한국은행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제 법을 좀 바꿔서 범위를 좀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끝내 국회를 통과를 못해서 한국은행의 딱 목적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 그래서 한국은행의 목적이 뭡니까?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거죠? 금리.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리가. 왜? 이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조절한다는 거죠. 보세요. 지급 준비를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지니까 시중의 자금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말하면 돈의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돈의 공급량이 부족해지니까 그럼 당연히 금리는 어떻습니까? 상승해지겠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금통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시험과는 관계없고요. 그럼 시험과 관계에서는 콜 금리가 인상되거나 지급 준비율이 인상되면 대출 금리는 주담대 금리는 인상된다. 이런 식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금융 왕초보 과정 이제 두 번째 단원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죠? 수요 공급. 두 번째는 금융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